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버드의 저명한 경제학 석학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에 강연장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30년간의 학문적 성취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학계 동료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조롱했지만 그가 한국 연구를 마치고 발표한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리처드 스콧이라고 합니다. 평생 미국 경제 모델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죠.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과 글로벌 기업들의 수석 자문역까지 역임했으니 제 경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보스턴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세 번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있더군요. 바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진 특수성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파고들수록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발견됐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30년 경제학자 경력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결론은 하나였어요.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학과장실에 들어서자 학장님의 얼굴이 심각했죠. 리처드, 자네 미쳤나? 한국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건가?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 연구실 조교가 입이 가벼웠나 봅니다. 학장의 눈에는 걱정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학장님, 제 모든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에는 서구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학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읽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한국행 소식이 대학에 퍼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은 냉소적인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모두가 하버드의 스타 교수가 왜 한국에 빠졌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죠. 특히 오랜 동료였던 데이빗 교수의 반응이 가장 상처가 컸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제 정신 상태를 의심했어요. 심지어 제가 번아웃이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 경제 모델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연구실을 정리하는 동안 제 제자들의 눈빛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그들은 저를 실망시킨 스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더군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아내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는 30년 동안 제가 틀린 적이 없었다며 저를 믿는다고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죠. 다음 날 아침,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경력, 존경, 안정된 삶,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척 설렜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직감이 계속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존 경제학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경제 위기마다 더 강해지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16시간의 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가는 16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한국 경제의 수수께끼로 가득 찼어요. 노트북을 펼쳐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오면 선진국이 더 빨리 회복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질 때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일어섰어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헤맬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반등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긍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 구조를 재편했어요. 마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적응하듯
한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겁니다. 하버드의 동료들과의 마지막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 섞인 질타와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 단순히 서구 모델을 잘 모방한 거지. 그들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제 가설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성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동양의 작은 나라라는 제 편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공항 전체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경이로웠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버스에 설치된 첨단 기술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소한 한국어였지만 그래프와 숫자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내일부터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서울 주요 경제연구소, 국내 금융기관, 유명 공과대학, 이미 몇 군데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 밤, 흥분과 기대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리 약속된 된 사립대학의 경제학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교수와의 만남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김 교수는 제 연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죠. 김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서구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 방식에서요. 김 교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인 두레와 괴라는 협동 시스템이 현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었지만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통적 협업 문화가 현대 경제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97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구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DNA의 차이였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호텔에서 밤을 새며 연구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개인과 기업의 생존에 초점을 맞출 때 한국은 국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움직였어요. 이런 집단적 지혜와 협력은 저희 서구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어요. 한국의 재벌 시스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모델, 교육 시스템과 경제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흐르는 기술의 물결.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삼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이 부장은 친절하게 회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코 교수님, 우리 삼성은 1997년 IMF 위기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이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삼성의 연구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기술개발센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실, 미래기술연구소,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IMF 이후 위기는 기회다라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죠. 이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답의 실마리가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삼성에서 받은 데이터와 제가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위기 때마다 구조 조정과 혁신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위기를 통한 진화였습니다. 다음 날은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강남역 근처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죠.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창업자 민준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수님, 저희 한국 사람들은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창의적이 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모든 경제학적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서구 경제 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집단 지성과 위기 대응력이 있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최첨단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울의 유명한 포장마차 거리를 방문했어요. 떡볶이를 주문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카드기기를 내밀며 결제 방법을 물어보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조차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사회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경험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협력적 자본주의, 이기 진화형 경제, 집단 지성 기반 성장,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봤어요. 비웃음, 분노, 아니면 충격, 어떤 반응이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비밀을 찾아내려 했죠. 제 연구실은 곧 한국 경제 자료로 가득 찼어요. 벽에는 경제 지표 그래프가, 책상에는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하버드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은 연구를 계속할수록 더욱 강해졌고 점차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가 3번의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IMF 위기 관련 자료들을 꺼내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1997년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 경제 정책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대응에 관한 언론 보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영상 자료였어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300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외환보유고 확충에 도움을 준 사례는 경제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운동을 제한하는 것조차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거센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자발적 협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에서는 환율 방어 동참하기, 수출 증대 캠페인 같은 시민 참여형 위기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수입을 자제하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죠. 정부, 기업,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은 대형 은행과 기업 구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은 전 국민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위기 이후의 회복 속도를 비교해봤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후 2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미국은 4, 5년이 걸렸죠. 이 회복 속도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대응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K방역으로 불린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경제학자로서 저는 방역 자체보다는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집중했어요. 분석 결과 한국은 초기에 과감한 방역 투자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3번의 위기 대응을 비교한 차트가 놓여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마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위기 진화형 경제 모델. 새로운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를 통해 진화하고 더 강해지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시스템을 혁신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매번 위기가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위기 진화형 모델의 핵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빠른 상황 인식과 선제적 대응. 둘째, 사회 전체의 통합적 노력. 셋째, 위기를 구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형성했어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 모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기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발견을 학계에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제 연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데이빗 교수였어요. 그는 전통적인 서구 경제 모델의 수호자로 제 한국 연구를 처음부터 비웃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가 제 연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로렌스 교수가 당신의 연구를 비판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래요. 제 조교 마이클이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빗 로렌스와 같은 학계의 권위자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경제, 한국 모델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논문이 전 세계 경제학계에 던질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저희 주장은 분명 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저희 논문 발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 학술 세미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연구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학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강단에 선이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동료 교수들,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은 데이빗 로렌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전열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위기 대응 패턴 분석, 그리고 위기 진화형 경제 모델까지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데이빗 로렌스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스콧 교수님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단순한 문화적 특수성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경제 성공은 미국 모델을 효율적으로 모방한 결과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비판을 넘어 제 연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로렌스 교수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마다 보여준 회복 패턴은 단순한 모방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특히 집단적 지혜의 활용은 서구 경제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세미나 이후 학계의 반응은 예상대로 분열되었어요. 젊은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보였지만 기성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빗 로렌스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경제학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로렌스 교수가 아시아 경제의 신학계기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제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의 경제 성공이 단순히 서구 모델의 효율적인 적용과 지정학적 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로렌스 교수가 재단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제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는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여러 연구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제 연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다급하게 한국의 김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 교수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학내 소문에 의하면 로렌스 교수는 제 연구실 조교들까지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와 로렌스 교수가 같은 세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의 승패가 학계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추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로렌스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로렌스 교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화려했고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결정적인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로렌스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데이터였어요.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로렌스 교수님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이 중요한 정보가 그의 논문에서 누락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고 로렌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왜곡한 그의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발표는 학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컨퍼런스에서의 승리로 학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렌스 교수의 데이터 왜곡이 밝혀지면서 그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고 반대로 제 연구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가장 먼저 학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어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한국행을 비웃던 그 학장님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장님은 제가 옳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의심했지만 결국 제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장님은 경제학과 내 동아시아 경제연구소를 설립하자는 획기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를 소장으로 임명하고 충분한 연구,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제 연구가 하버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왔어요.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경제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예일, 스탠퍼드 심지어 MIT까지. 한국 경제 모델은 이제 경제학계의 핫토픽이 되었어요.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지향적 경제학의 핵심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제 연구실은 전 세계에서 온 방문 연구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까지 학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의 경제 모델이 자신들의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 경제 모델의 핵심 원리를 정리한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위기 대응과 회복력, 한국 경제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경제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제 이론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과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실제 경제 정책의 변화였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 경제 모델의 일부 요소들을 자국의 경제 정책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위험 감지 시스템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위기 대응은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핵심 요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과 세계 경제학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놀라운 나라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한국은 인류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으로 제 논문의 결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위기 대응을 넘어서 인류 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었어요. 개인과 집단, 경쟁과 협력,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설렙니다.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한국의 저력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과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집단지성,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